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성미입니다. 오늘은 다발성경화증, 시진경 척수염, 그리고 모구항체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질환은 세 가지이고 다발성경화증, 시진경 척수염, 그리고 모구항체 질환이 그 대상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질환은 다발성경화증입니다. 다발성경화증은 자가면역성 질환인데 자가면역성은 왜 생길지를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자가면역성은 유전적인 요소, 그리고 최근에 많은 환경 호르몬과 같은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취약한 신체 방어 기전들이 모여서 생기는 것들이고, 이 세 가지가 다 모여야지 자가면역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발성경화증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아이도 다발성경화증에 걸리지는 않을지를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이 세 가지가 다 모여야지 자가면역성이 생기는데, 환자분의 자녀분은 유전자의 50%만 환자분과 공유를 하고 나머지 50% 유전자는 공유하지 않으며, 또 환경요소, 신체 방어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유전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이 적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 다발성 경화증의 환경 위험 인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타민 D가 결핍되는 것들이 다발성 경화증에 안 좋은데, 바이타민 D 결핍증이 우리나라에 많이 보고되고 있고, 또 소화 비만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 많이 일하시고 햇볕을 잘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발성 경화증 환자는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병원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삼성병원에 가정학과 계시는 교수님들과 이대병원의 김지은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은 매년 5%씩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환자분 숫자만 느는 게 아니라 다발성 경화증이 좀 더 서구화되고 있는데,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 MRI에 염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예후에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MRI에 염증이 많이 보이는 분들은 아무래도 진행될 확률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보통 서양 환자분들한테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환자분들 중에서 예전에 출생하시고 예전에 진단받은 분들은 그렇진 않은데, 최근에 진단받은 젊은 환자분들은 처음부터 MRI에서 염증 개수가 좀 많고, 뇌쪽 수액 검사에도 염증 반응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최근에 좀 더 서구화되고 있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발이 있으면 병원에 빨리 오세요.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은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병입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재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발성 경화증에서 염증성 병변이 새로 발생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신경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기나 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것들이 아니어야 되고요. 보통 잠깐 그랬다 말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재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소 수시간에서 수일 이상 지속되고, 다만 뇌의 많은 부분에는 염증성 병이 새로 생겨도 증상을 느끼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뇌 MRI 사진인데 이 부분, 이런 부분들에는 염증이 아무리 생겨도 정말 아주 심하지 않은 이상은 증상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느끼지 못한 염증성 재발을 체크를 하는데, 정기적인 뇌 MRI 또는 척추 MRI 촬영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재발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시신경염이 재발할 경우에는 시력이 감소하고 시야에 장애가 생기며 눈을 움직일 때 눈 주변에 뻐근한 느낌이 생깁니다. 한쪽 팔, 다리 이상 힘이 빠진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한쪽뿐만 아니라 양다리의 감각 이상이라든지 양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또 이 다리에 힘이 빠진 증상과 함께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배변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안면 통증, 복시,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어지러운데 그냥 조금 어지러질한 게 아니라 보행장애가 동반될 정도로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질문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과가 있는데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다발성 경화증은 처음에 재발했다가 좋아졌다가 재발했다 좋아졌다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재발했다 좋아지지만은 완전히 좋아지진 않고 약간 후유증이 남고, 후유증이 조금 더 남고 하는 재발 완화형이 있고, 또는 이제 처음에는 재발을 하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재발이 없이도 슬금슬금 나빠진 2차 진행형이 있는데, 2차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한번 또 재발하는 경우는 이 중에서도 더 이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진행성 재발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재발 없이 계속 진행한 1차 진행형 환자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전체 환자분들 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에 해당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다발성 경화증은 이렇게 처음엔 재발과 완화를 반복을 하다가 MRI에서도 이런 염증이 나타나는 게 주된 이상으로 보이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은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 2차 진행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2차 진행성에서는 MRI를 찍어도 뇌에서 이런 염증성 병변이 보이는 게 주가 아니라, 뇌가 잘 보시면 여기 검은 부분이 늘어났죠? 이게 뇌가 이렇게 좀 위축돼서 생기는 증상인데, 이런 뇌 위축 증상이 MRI에서도 주로 보입니다. 치료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치료제는 약 1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인터페론 치료제들, 그리고 먹는 약들, 그 다음 주사제들,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골수 이식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안전성이 좋은 약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좋은 약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안전성이 좋은 약은 아무래도 효과는 있긴 있지만 효과가 조금 덜하고요. 효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안전성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보이는 1차 약제들을 먼저 써보고 1차 약제의 반응이 불충날 경우 2차 약제로 빨리 올라가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1차 약제는 베타페론, 레비도스, 아보넥스 같은 1차 인터페론 제제, 그리고 코팍손 같은 주사 제제, 이 위의 약들은 다 자가 주사 제제이고요. 그리고 오바지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복용한 텍피데라가 있고, 이 밑으로는 2차 약제인데 하루에 1번 먹는 핑골리모드, 비타렉스, 그리고 몇 번 사용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매번 먹지 않아도 되는 복용이 굉장히 간편한 마에벤클라드가 있고, 그리고 4주에 1번 또는 6주에 1번씩 주사가 가능한 티사브리, 그리고 이제 몇 번 주사를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된 램트라다 등이 있는데, 주요한 부작용들만 말씀드리면은 이 인터페론 제제는 좀 몸이 으스시하거나 두통이나 우울증이 조금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코팍소는 이런 증상은 적지만은 주사 맞은 부위에 좀 국소 부작용이 조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바지오는 아무래도 간 기능 이상과 탈모증이 있고, 이제 동물 실험에서 오바지오를 복용한 동물에서 이제 기형 동물의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한 2년 동안에는 임신을 권하지 않습니다. 텍피데라는 속이 조금 처음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텍피데라를 썼을 때 처음부터 용량을 많이 쓰지 않고 조금 늘려나가면은 이런 부작용이 좀 덜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비타릭스는 효과는 좋지만은 처음에 복용했을 때 심장이 좀 천천히 뛰는 부정맥이 있을 수 있고, 백혈구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벤클라드는 두통, 백혈검소, 감염 같은 것들이 있고, 티사브린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은 장기적으로 썼을 경우에 JC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경우에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주의를 요한다고 보겠습니다. 램트라다도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 최근에 이제 일부 뇌혈관의 문제라든지 뇌출혈의 문제라든지 전신혈관염, 그리고 전신성 자가면역 질환의 보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쓰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약제를 먼저 쓸지를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제 안전한 약을 먼저 쓰다가 이제 강한 약으로 넘어갈 수 있고, 가급적 초기에 강한 약을 빨리 쓰는 것도 방법일 경우가 있을 건데, 이 연구를 잘 보시면은 처음에 early, 그러니까 빨리 강한 약을 쓰는 환자분과 그 다음에 late, 나중에 강한 약을 쓰시는 분들을 비교해 봤을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강한 약을 쓰신 분들이 아무래도 질환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강한 약을 주저하지 말고 조기에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떤 분들이 꼭 필요할까? 예를 들어서 뇌에 처음부터 MRI에서 처음부터 뇌 MRI 병변 개수가 많은 분들을 예를 들면은 처음 진단했을 때 MRI에서 염증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20년 이후에 잘 걷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또 이제 이런 분들 이외에도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분들,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재발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 중에서도. 또 이제 재발을 하는데 뇌가 아니라 척수나 뇌관의 증상이 심해서 잘 못 걷거나 이제 많이 어지럽거나 이런 분들, 또 남성이 아무래도 진행 위험성이 여성보다 좀 더 높으시고요. 처음부터 팔다리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보통 젊은 연령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35세 이상, 40세에서 처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행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에 효과가 강한 약제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재발성 말고 2차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이 있었는데 이 연구를 보시면 약 50% 환자분들은 15년 정도, 평균 15년 정도 이후에 2차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연구는 이제 몇 년 전에 발표된 연구이고 그때보다 지금 약이 더 좋아졌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아마 이 2차 진행성으로 가는 시기가 훨씬 더 늦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2차 진행성이 들어가면은 이후엔 치료가 썩 잘 되지는 않아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약 치료하느냐, 얼마나 관리를 잘 하시냐, 또 어떤 환자분들에 따라서 진행 속도가 서로 다른데 2차 진행성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진행 속도가 거의 유사하게 조금씩 안 좋아지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 연구가 발표했을 시점을 기준으로는 2차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는 매우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들이 많이 나왔고요. 지금 이 약들이 이제 미국 FDA에서 승인 받거나 승인 중에 있는 약들의 이제 과정을 표시한 그림인데 FDA를 잘못 썼네요. 인터페론, 코팍손, 티사브릿, 텍피데라, 피타렉스, 마벤클라들은 2차 진행성 중에서 재발성 진행성이 같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아까 이제 예전과는 2차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초기에 강한 약을 적절하게 열심히 잘 쓰신 분들은 2차 진행성으로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거의 한 4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최근에 약들이 많이 개발됐고 좋아졌기 때문에 초기에 재발성 시기에 좀 더 이거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앞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 약들을 강하게 하시는 게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급여 보험은 안 되지만은 맙테라라는 약들이 있는데 이 약들이 서구에서는 굉장히 오래 써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들에서 2차 진행성뿐만 아니라 1차 진행성 환자들 중에서 젊은 분들,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진행하는데 염증이 보이는 분들에서는 맙테라가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있어서 치료 옵션의 하나로 고려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임상시험 약제도 있는데 BTK 이니비터라는 약들이 있고요. 이제 이름은 여러 가지인데 회사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기존 약은 보통 요세포에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염증세포가 있는 것 중에서 요 약제는 여러 가지 염증세포를 동시에 이제 타겟을 하기 때문에
눈도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2차 임상시험에서 발표가 되어 있고, 여러 회사에서 임상시험 중에 있고, 국내 여러 병원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임신 시 약제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오바지오. 오바지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프레그런스 카테고리가 X, 절대로 쓰면 안 되고요. 약 복용 이후에 2년 내에는 임신을 하지 않으실 걸 권해드리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제 알렘치즈막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 나머지 약제는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이후에 약을 끊은 이후에 임신을 하시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것들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약제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을 같이 교정을 하실 경우에 질병의 관리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비타민 D가 낮으면은 이제 다발성 경화증의 재발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심각한 결핍증이 있을 경우에는 비타민 D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미국에서 공고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짜게 드신 분들은 염증이 생길 때 좀 더 심하게 생긴 경향이 있다고 해서 가급적인 저염식을 권해드립니다. 술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회적인 음주는 괜찮습니다. 맥주 한두 잔 정도는 전혀 문제되지 않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가끔 뭐 이제 소셜 드링킹, 폭음은 안 되죠. 폭음은 안 되는데 사회적인 음주는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다만 담배는 무조건 금연입니다. 담배를 필 경우에는 염증도 더 세게 생기고 재발도 더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질병이 생긴 이후에 뇌가 더 많이 손상이 됩니다. 따라서 담배는 무조건 금연하시고, 운동은 자주 조금씩 꾸준히 하시되 부상을 조심하시고,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이제 진행도 많이 되고 뇌도 더 빨리 위축이 되고, 똑같은 약을 써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체중은 꼭 피하시고요. 골절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비타민 D 섭취, 운동, 골다공증 예방을 철저하게 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운동이란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아니, 운동 말고는 또 없느냐. 운동 밖에는 없느냐라고 하시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름에 붙이기 나름인데, 중풍 환자분들은 재활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재활치료를 잘 보시면은 이게 결국은 운동을 하는데 조금 잘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재활치료를 하십시오라는 거고, 이제 매일 재활병원에 가시는 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저는 좀 불만인 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재활치료를 매일 이제 외래에서 방문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국은 그게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의료가 외국보다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데, 최소한 재활, 특히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이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기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좀 더 발전이 가능한, 발전 여지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대부분은 이게 실제로 근거가 있는 연구를 다 통한 내용인데, 이게 쉽게 풀어 설명을 해드리면은 재활치료 또는 운동을 잘 하시면 실제로 신경이 좋아집니다. 네. 운동만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신경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질환이 없는 환자분, 성인들도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실 경우에 연세가 드시면 신체 기능과 뇌 기능이 같이 감소합니다. 근데 신경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신체 기능, 뇌 기능의 감소 속도 일반 성인에 비해서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 꾸준한 재활치료 꾸준히 하시는 게 운동력뿐만 아니라 신경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양한 운동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가벼운 근력 운동을 꼭 병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팔에 힘이 빠지신데 걷기만 하는데 왜 안 좋아지냐 하시는데요. 힘이 빠지거나 안 좋은 부위에 운동을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뭐 체육관 가서 뭐 큰 무거운 역들 드시라는 게 아니라 자주자주 가벼운 걸 하시는 걸 권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하루 또는 이틀에 한 번씩 1회 30분 이상을 추천드리고, 다만 이제 부상에는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넘어지실 경우에 남들을 더 많이 다치실 수 있거든요. 직장에 다녀도 되나요? 예, 직장은 꼭 다니셔야 됩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1, 2년 이상 관리하고 병이 아니라 수십 년 이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당뇨가 있겠죠. 당뇨도 이제 계속 관리를 하시면서
치료비도 마련하셔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사람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 질환인데 다발성 경화증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힘드시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무리해서 힘든 직장을 다니시는 건 권하진 않고요. 어느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직장 생활은 저는 꼭 권해드리고 다만 야간 근무가 많고 이제 부상 위험성이 큰 직장은 저는 좀 가능하시면 좀 다른 직장을 옮겨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발성 경화증에 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시신경 척수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다발성 경화증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계속 재발을 하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이고 이제 다만 다발성 경화증에 비해서 시신경의 증상과 척수의 증상이 조금 더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 3번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환자분들이 나는 그럼 계속 재발하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치료만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경우에 수년 지나도 재발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거는 잘 아셔야 될 것 같은 게 재발을 할 경우에 다발성 경화증보다 특히 시신경 척수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수일 내 시신경염의 경우 저는 3일 내를 권해드립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나중에 많이 회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신경 척수염에 딱 환자분이 시신경염이 재발하셨는데 외래를 기다려야 되네라고 일주일 기다려서 외래 오시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재발하면 무조건 며칠 내 가까운 병원에서 또는 다니시던 병원에 응급실로 가셔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또 일부 환자분들은 재발 한 번만으로도 이제 하지마비가 굉장히 심하거나 전신마비가 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빨리 받고 그런 경우에 호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제발 1주 또는 2주 이내에 혈장경화술을 빨리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전신마비, 완전마비가 있는데 스테로이드 치료와 혈장경화술 치료를 빨리 받으시고 겉으로 보기엔 증상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만 이제 또 다발성 경화증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재발만 잘 막으면 진행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좀 관리가 좀 더 명확한 부분이 있죠. 재발만 막으면 되는 질환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재발 증상은 다발성 경화증과 거의 동일한데 시신경염의 증상과 척수염의 증상이 좀 더 증상이 이제 생길 때 좀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은 힘은 빠지는데 그래서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시신경 척수염 환자분들에서 완전히 마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이 6번 증상은 이제 다발성 경화증에는 잘 안 생긴 증상인데 구역질이 굉장히 심하게 며칠 동안 있으면서 어지럽기도 하고 딱꼭질도 막 계속 지속되는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상 없다고 하고 소화기내과 내시경도 다 해봤는데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실은 시신경 척수염 재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보였던 연구인데요.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은 1년에 5%씩 증가하지만 시신경 척수염 환자분들은 국내에서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인데 매년 20%씩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시신경 척수염 환자분들이 아직도 꽤 있다라고 2016년도 기준은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단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시신경 척수염과 유사한 증상이 있고 피검사 한 번만 하면은 거의 일주일 내로 확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피검사 중에서 그냥 피검사하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피검사에서 AQP4 항체 검사 이걸 하시게 되면 거의 일주일, 늦어도 2주일 내에는 우리나라에선 진단이 확진이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척수 증상이 심하고 이건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인데 이제 염증이 좀 작지만 이 시신경 척수 환자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긴 척수염 증상이 있었고 실제로 증상도 좀 많이 심했던 분입니다. 이제 시신경염으로 있었던 분이 항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시신경 척수염입니다. 그랬더니 나 척수염도 있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시신경 척수염은 질병 이름이고요. 장기적으로 시신경과 척수염이 다 생길 수 있는 질환은 맞지만 초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생길 수도 있어서 그 중에 가능한 증상과 함께 이런 피검사, 항체 검사로 확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신경염만 있는 분이
시식용 척수염으로 진단되거나 척수염만 있는 분이 시식용 척수염으로 진단받는 거는 진단 이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급성의 치료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빨리 하고 혈장 교환술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중풍처럼 한두 시간, 뭐 두세 시간이 급한 건 전혀 아니고요. 하루 이틀 혈장 교환술은 1, 2주 정도의 그 시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장 교환술은 몸 안에서 피를 이렇게 많이 기계로 빼서 이제 일부 물질을 분리하고 나머지 이제 좋은 물질은 집어넣고 안 좋은 물질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에서 이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도 모든 병원에서 이 치료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급성기의 치료, 스테로이드 치료를 잘 빨리 받으신 이후에 혈장 교환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는 경우에는 상급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식용 척수염에서는 최근에 이제 많은 약들, 세 약제가 FDA 승인을 받았고요.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아데스요프린, 마이랩트, 맙테라가 사용 가능하고 맙테라의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약간 최근에 이제 조심스러운 게 맙테라 쓸 경우에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증가할 거로 추정이 됩니다. 또 코로나19를 걸릴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도 좀 더 높을 거고 또 코로나 백신 효과가 맙테라를 사용 중인 분들한테는 약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사용할 경우에 고려가 돼야 될 거고요. 이네벨리즈맙도 동일합니다. 맙테라보다 좀 더 센 비슷하지만 좀 더 센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솔레리스, 라블리즈맙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부 임상시험 또는 이제 임상시험 이후에 제약회사에서 무상으로 공부해서 쓰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약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할지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트랄리즈맙 SA237도 최근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체중은 이제 아까 다발성 경화증은 과체중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발표했던 데이터에 보면은 시식용 척수염은 저체중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제 약물을 썼을 경우에 부작용 위험성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식용 척수염 환자분들은 적정 체중을 꼭 잘 유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 권은당 교수님과 같이 정리했던 데이터이고 시식용 척수염 환자분들에서 골절 및 골밀도 감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행 중 운동 넘어진 것들을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질병 자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장기간 스테로이드 쓰시는 분들이 시식용 척수염 환자분들에게 많아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모구항체 질환이고요. 최근에 발견된 질환입니다. 재발성 시신경련, 시식용 척수염도 조금 더 약한 경우가 있고 뇌염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요. 비교적 예후가 좋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이제 재발이 반복이 좀 많이 되고 진행이 좀 빨리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환자분들에선 주의를 요합니다. 이 질환도 이제 재발 횟수 중증도에 따라 재발 방지 치료가 필요하고요. 이 항체는 이제 서울대병원 환자분들에서 그 검사를 해봤을 때는 특정 질환, 모구항체 질환에서만 나타나고요. 모구항체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피검사에서 모구항체를 검출하는 대회에는 비교적 진단은 어렵진 않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올해 5월달부터 보험급여가 적용이 돼서요. 식이난치성 환자분들에서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쉽게 검사가 가능하도록 이번 달부터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자꾸 재발한 시식경련 환자분들에서 모구항체가 많이 나왔었고요. 이제 크라이어라는 질환인데 저희 서울대병원 안과 교수님들이랑 같이 이제 연구를 했었을 경우에 이 만성 재발성 염증성 시식경련 환자분들의 약 90%에서 모구항체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피검사를 통해서 모구항체의 유무를 꼭 확인해 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스테로이드를 줄이거나 끊으면 자꾸 재발하시는 시식경련 환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이 질환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었었습니다. 또 이제 피검사가 간단하고 편하긴 한데
뇌척수액 검사, 골수 검사가 아닙니다. 뇌척수액이라고 해서 가나다란 바늘로 해서 뇌척수액만 뽑는 안전한 검사이고요. 이것도 저희 권현남 교수가 지금 정리해서 이제 미국 쪽 발표 중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피검사에서 진단이 안 된 환자분들에서도 진단률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이제 뇌염, 척수염이 재발하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병원에서 시신형 척수염 의심되는데 항체가 잘 안 나오네요라는 분들은 이 검사를 꼭 해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면역 억제제, 면역 글로불린 치료하시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거고, 또 면역 글로불린은 일부 환자분들에서 오히려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나발성 경화증의 진단과 치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질환 없는지도 꼭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초기에 치료조가 잘 안 되는 경우에 2차 치료제로 변경을 빨리 해야 됩니다. 특히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조속한 변경이 필요하고, 아까 일부 환자분들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재발을 처음에 잘하거나 뇌 MRI에 병변이 많거나, 또는 나이가 좀 연세가 좀 있으신데 첫 증상이 있으신 분들, 남자 환자분들, 체중이 좀 많이 나으신 분들에서는 이제 변경을 빨리빨리 하셔야 될 거고요.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되고, 이거를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이걸 같이 잘 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계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잘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분은 2차 진행성 으로 이제 넘어가신 분이 계셨었는데, 나발성 경화증에서 약제도 이제 환자분이 적극적으로 빨리 잘 바꾸자고 했을 때 동일하시고 빨리 바꾸셨었어요. 그때 위험성이 좀 있는 약제였는데, 또 이분은 이제 재활 치료를 많이 하셨어요. 발음이 좀 안 좋으셨는데 이제 발음 연습으로 굉장히 책을 많이 하셨고, 걷는 연습, 운동 연습을 하셨더니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것만 방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습관 관리를 꼭 병행을 잘 하셔야 되고, 새로운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됐고요. 또 시신경 척수염과 다발성 경화증 치료 약제가 다르기 때문에 진단을 잘 하시고 정확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거고, 골절 위험성 항상 조심해야 될 거고, 시신경 척수염, 뇌염 환자분들, 반복되는데 원인이 잘 명확하지 않은 분들, 특히 시신경 척수염 항체도 잘 안 나오는 분들, 이분들은 꼭 모구 항체 검사를 하실 거 권해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부터 이제 검사 비용도 많이 저렴해져서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외국 다발성 경화증 진단 치료하신 의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예전에 그분이 처음에 이제 의업을 하셨을 때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은 다 잘 못 걷고 기능도 많이 안 좋으시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을 보면 그냥 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분야가 많이 발전이 됐고 약이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걸 느끼신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10년 만에 쓸 수 있는 약제가 거의 지금 몇 배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약제들이 더 좋은 약, 더 안전한 약이 더 나오고 있고요. 질병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잘 관리할 경우 현재 건강을 잘 유지할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말씀드리는 거는 다발성 경화증, 시신경 척수염, 모구강추 질환 모두에 다 해당되는 거이기에 반드시 이제 잘 상의하시고 많이 이제 알아보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치료는 꼭 적극적으로 잘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